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자, 오늘의 선생님은 바로 우리 양정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맘대로 와가지고 우리 교수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전 미술 프로그램 MC 고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자, 양정무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술사학자이고요. 네, 지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 한국예술종합학. 한예종 선생님 제자들이 많겠어요. 제가 이제 근무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제자들이 많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분을 얘기해도 되나?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아주 네. 우수한 학생인데 네. 방송계로 넘어가셨어요. 누구요? 지금 배우세요. 여자 배우세요. 하지원 씨 는 아니고요. 미술 작품 막 하시던데. 하지원 씨였으면 참 좋겠다. 성만 알려주세요. 성만. 원래는 과학땡땡이셨는데 신땡땡으로 바꾸셨어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예, 돼요? 신현빈 씨. 신현빈 씨. 네, 그래서 미술 이론과 저한테서 이제 열심히 공부. 정말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배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학교 다닐 때 쌤이 뭐 학점을 잘 안 줬다든지 제가 뭐 말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 뭐라고 말은 못해요. 약간 좀 그랬다든지. 근데 이게 미술사학자라는 직업이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떠실지 모르지만 정현돈 씨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는 걸 저한테 던진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거 한번 얘기하려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제가.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저한테 그 던진 질문. 미술사학자가 뭐 하는지를 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정현돈 씨가 찍었다니까요. 미술을 갖고 이야기하고 뭐 역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게 미술사학자긴 한데 미술 역사학자라고 보면 됩니까? 역사학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헌보다 미술 작품을 많이 쓰는 학자를 미술사학자라고 얘기해도 돼요. 제가 뭐 어떤 연구 과제를 제가 드렸습니까? 기억을 하실지도 몰라요. 하도 많은 역할을 하시니까 네. 제가 제게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아 이거 형돈이 형이네요. 예. 무한도전 달력 프로젝트 2011년 기억 안 나세요? 2010년에 찍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뭐지 소풍이었나 뭐였던 것 같은데. 드디어 기억도 나시는군요. 풀바지의 점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혀 다르네요. 풀바디에 소풍이나 점심이나 뭐. 점심 예, 소풍. 예. 누구 작품인가요? 마네라는 작품이에요. 마네? 모네는? 모네보다 형이에요. 형제예요? 형제는 아닌데 나이는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마네 모네 하면 우리가 이제 20세기 미술로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인상주의죠. 그렇죠. 인상주의가 네. 조금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가장 혼돈스러운 게 네. 스타 작가 두 명이 이름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마네 모네. 네, 둘 다 헷갈려요, 사실은. 근데 이 작품이 왜요? 이 작품이 서양 미술에서 이제 현대 미술로 넘어오는 데서 길목에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서양 현대 미술 수업을 한다면 이 작품부터 시작하는 선생님이 대부분일 정도로 현대? 그럼 그 전에는 고전 미술인가요? 뭐 프리모던 이렇게 하면 르네상스. 르네상스부터 시작한 미술의 종착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 미술의 시작점일 수도 있는. 근데 이게 저한테 왜 흥미로웠냐면 이 작품은 모든 언론에 그 당시에 뭐라고 나왔냐면 정현돈 씨가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을 패러디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작과 정현돈 씨 작품이 나란히 이렇게 소개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좀 다르지 않아요? 일단은 남녀 비율이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사과를 두고 있네. 이 사과 너무나 중요하죠. 여성이 3명이잖아요. 네. 3명이고 사과를 들고 있잖아요. 이건 그리스 신화의 가장 유명한 여신 3명을 놓고 벌였던 뷰티 콘테스트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네. 이게 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뭐 파티 연회장에 사과가 하나 뚝 떨어져요. 근데 그 사과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써있는. 그러니까 신들이 모인 파티에서 미모에 난리 자신 났겠네.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내 거라는 거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라는 고대 세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의 발단이에요. 그걸 제가 한 겁니까? 그 여신이 그 누구냐면 그 유명한 헤라 여신, 아프로디테, 아테나 여신 3명의 여신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여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에게 이 판단을 맡겨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 그림하고 저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잘생긴 남자가 파리스라는 남자예요. 이게 트로이의 왕자거든요. 누구한테 사과를 줄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헤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아시아 땅 전체를 너에게 줄게. 널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줄게. 소아시아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터키 거죠? 지역. 터키. 그 당시에는 어허. 뭐 최고의 비옥한 땅이고 그런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아테나 여신이 넌 전쟁의 신으로 만들어줄게. 일단은 아테네가 더 낫네. 근데 이제 반전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인하고 결혼시켜줄게.
어떻게 하겠어요? 권력자가 되시겠어요? 탁월한 전쟁의 신이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여인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아테네에 그거를 받아야지, 전쟁. 권력이지, 헤라지. 아니지, 전쟁으로 권력은 뺏을 수 있잖아. 서울에 보면 안 봤어요? 봤어요. 예? 저번 주에 봤습니다. 예. 짱이 제일 예쁜 여자도 또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 파리스 이 청년의 선택은 20대라서 그런지 젊은 청년이어서 그런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얘기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이 사과를 줘요. 그리고 보복을 받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요. 헬레나라는 여인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사실은 이미 결혼을 한 여인. 아하, 야, 스토리가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그런 건데 이 여성 3명 정영돈 씨가 사과를 딱 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세고 이 세 분이 다 기다리고 있는 장면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야, 그렇게 해석이 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 작품은 정영돈 씨가 한 이 작품은 풀바지의 점심이에요. 파리스의 심판이에요. 정영돈 씨 그 자체로 보면 만해의 작품에 굉장히 가깝고 여성 3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리스의 심판에가 더 가깝고 이게 왜 제가 얘기하냐면 저한테 아까 처음에 와서 미술사가 뭐 하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무려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한혜종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현직 교수님이신가요? 네. 전임 교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석자, 는 꿈꾸고 있죠. 결국 총장까지, 결국에는 문화부 장관까지. 아니 저는 연구자입니다. 아, 테크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미술학자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미술 한 줄로 표현한다면, 미술을 한 줄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판토마임도 미술입니까? 그럼 판토마임 미술 될 수 있죠. 다트 잘 던지는 사람들. 저거 갖고 작품하는 사람 있어요. 1960년대 야스퍼 존스의 저 작품이 미국의 어떤 그 정신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에 다트 있어요. 미술은 그러면 뭐예요? 저도 항상 그걸 고민을 하는데요. 질문에 답하려면 미술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요. 한자로 넣으면 아름다울 미, 술은 뭐? 기술이잖아. 기술할 때 술. 어머,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될 수 있네. 이게 좀 어려운 게요. 미술이라는 용어가 100년 전에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미술이요? 없었어? 100년 전에 있었어요. 낚였네.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국이 이제 뭐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시찰단을 보내잖아요. 네. 신사유람단. 신사유람단 보고서에 처음 등장해요. 미술이란 단어가. 농상무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농업과 상업을 관장하는 일본 부서에서 박물국이 있더라. 박물국이 뭐 하면 되냐? 고물과, 이때 고물은 옛날 물건과 미술을 관장하는 곳이 박물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재미있는 건 그 전에는 우리는 미술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영어로 아트라는 거를 번역해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어를 번역했는지 불어를 번역했는지 그렇죠. 도고를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도고 불어 다 의미는 비슷해요. Fine Art라는 뜻이에요. Fine Art, 좋은 기술. 미술에서 냉정하게 보면 미는 따라가는 거고 강점은 이 술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스 로마 때부터 테크네라는 용어가 미술의 어원으로 많이 봐요. 그 테크네 중에서도 탁월한 기술 같은 거 보여줬을 때 우리가 파인 아트, 보자르, 쉐네 쿤스트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하긴 그렇게 보면 우리가 농구나 뭐 스포츠나 아주 멋진 뭐 장면을 보면 예술이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로 가면 다 예술이 되는 거예요. 어허. 재미있는 거는 한자어는 중국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종주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중국 학자들한테 잘 물어봤어요. 미술이라는 용어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쓰긴 쓰는데 자기들은 원래 전통적인 개념인 예술을 더 좋아한대요. 이게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본이 만든 한자어는 좀 그렇거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술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회화, 도화, 서화. 세부적으로. 네, 다 나눠서 불렀죠.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미술 이런 개념은 좀 없었다고 봐야 돼. 제가 조금 고민하는 거는 미자에 문제가 있어요. 미자에. 왜요? 미술이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좋은 기술인데 미술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미에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네. 작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문화의 다양한 문제를 실험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저게 왜 아름다움이야?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미술 아니야. 이 사람들 원래 아름다움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네. 진짜 이 미가 주는
단어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 오히려 진짜 예자가 더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그러면. 수도 있겠다. 네. 시각 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주얼 아트. 그때는 보여주는 거는 일단은 포기하기는 어려워. 물론 청각과 관계된 미술도 있긴 하지만 비주얼 아트라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낫고 요즘은 비주얼 컬처라는 용어도 써요. 시각 문화. 근데 이렇게 되면 대중문화도 들어가고 뭐 황범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미술이 조금 약해지긴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에요. 양정모 선생님의 새로운 시각인데 이거는 진짜 한번 고민해볼 정말 큰 고민이에요. 예. 저도 약간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요새 이제 AI로 아트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이미지들을 생성해 준단 말이죠. 이거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럼 이것도 어떤 그런 미술 예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미술은 사회적으로 모든 데 다 관여를 해왔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AI 기술도 미술이 아마 굉장히 잘 끌고 갈 거예요. 원래 미술 언어가 테크놀로지라고 내가 말씀했잖아요. 네. 테크놀로지와 합이 아주 좋아요. 아 근데 되게 지침이는 그렇게 무겁게 가는 게 아닌데. 그 궁금해서. 아 이거 이래서 내가 얘를 안 부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서양 미술에 대해서 한번 크게 한번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로 나눈다면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현대 미술과 프리모던이라는 현대 이전 미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원시 이전, 고대, 중세, 르네상스 포함해서 근대, 현대. 그리고 요즘에는 요거까지도 나눠요. 컨템포러리. 그게 뭐예요? 최근 30년. 아 최근 30년은 20세기 미술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당대. 당대. 지금 어디서부터 저희가 건들면 좋을까요, 선생님? 미술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품이 너무 많아요. 맞아. 그리고 작품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전 어려워. 세계적으로 다 있고 시간적으로도 무한할 정도로 자 우리가 그러면 잘 아는 르네상스 전후로 나눠보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르네상스라는 게 그 용어 자체가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불어예요. 뭐가 다시 태어났냐면은 고대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뜻이에요. 중세 때 거의 잠겨 있었던 고대 문화가 부활했다라는 게 르네상스의 용어 그 자체예요. 네. 아까 봤던 그 헤라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이런 여신이나 이런 모습들이 그 벌거벗은 몸들이 중세 때는 그릴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그렇죠. 죄악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드러낼 수도 없었거든요. 그럼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인상파니 뭐 야수파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좀. 이게 제가 정말 어려운 게 많이 알면 이 방송 못 나와요. A라는 이론이 있으면 B라는 이론이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소수 의견이라도 존중해주지 않으면 이 균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49대 51인데 51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확실히 그러면은 르네상스는 13세기 르네상스도 있고 14세기 르네상스도 있고 15세기 르네상스가 있어요. 보통은 15세기를 표준으로 봐요. 자 이제 그러면 아사모사 빗나가게 13에서 15세기까지 르네상스로 보고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막 그 정론 막 다툼이 있나요? 많죠. 많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대본이 없다 보니까 순서대로 안 되네요. 아니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지금 예. 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아니 왜냐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정모 교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티치미 최초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니네가 알만한 그림을 좀 뽑아와 보고 좀 얘기를 나눠야겠다. 이거는 미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뽑아왔어요. 근데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 정윤동 씨가 던진 질문을 그 작품하고 엮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렇게 구체적인 작품이 있을 때 얘기하기가 더 훨씬 좋아요. 훨씬 더 좋죠. 예, 예. 자, 첫 번째 작품 미술 작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우리 한국 미술이라도 빼고. 아 왜요? 예, 한국 미술. 한국 미술은 미술이 아니다. 미술 아닙니까? 아니. 이 작품 얘기하는 거 좋은데 서양 미술로 놓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아 근데 이게 나올 줄 몰랐죠. 원래 이제 르네상스 미술 얘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시긴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게 이제 화첩 그림인 거예요. 이게 접혀. 접는 거구나. 예. 지금 이게 밤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서양 미술일 경우에는 밤을 그릴 때가 좀 고민이잖아요. 왜요? 밤은 새까만가 뭘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밤 느낌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두 분이 약간 썸을 타야 되니까 이게 썸을 타는 얘기니까 달빛도 초승달로 약간 어둡고 썸이구나 이게. 저 선생님 얘기 듣고 그러고 보니까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이 둘이 썸을 타고 있으니까 이 사랑이 다
차지 않은 거야 지금. 오. 이거 언제 몇 세기쯤이에요 이게? 18세기, 19세기.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네요. 오래되지 멀지 않았어요. 않았네요. 네. 그러면 여기 단원 김홍도 쌤하고도 비슷한 시기입니까? 그게 이제 바람의 화원 이야기까지도 나와야 되는 이야기라서 어허. 이게 이제 소설화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세 분의 원이 있는 거예요. 단원. 단원. 김홍도처럼 이렇게 네. 해원이 있어요. 해원 신윤복 네. 선생님. 네. 그리고 나도 원이다 해서 오원 장승업이 있어요. 최민식 선생님. 이랬던 그 유명한. 예. 네. 그러면 안견은요? 안견은 조선 초기의 대가시죠. 몽유도원도를 몽유도원도. 그렸던 그 전설적인 화가가 이제 안견. 좀 이게 시대가 다르네. 안견 선생님은 계셨다면은 르네상스에 해당하시는 분이고 신윤복 선생님은 정확한 연대가 어떻게 되냐, 제가 신윤복. 지금 네이버 검색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제가 제 작가 나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서. 안견 선생님이 르네상스 시기로 봤을 때 그 네. 당시는 이태리가 짱이었잖아요. 안견 선생님이 이 모금류 도원도를 가지고 베네치아를 갔어. 어땠을까? 정말 저희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왜냐면 모나리자 배경에 몽유도원도 나오는 거 아세요? 나 오늘 이런 얘기 해보면 황당한. 모나리자 있어? 야,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모나리자에 몽유 도원도가 있어요? 이 배경이 몽유도원도랑 굉장히 비슷해요. 기암괴석이라든지 예. 이런 장엄한 북송대 그림들을 그린 그림을 곽키파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영향받은 게 몽유도원도이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모나리자의 배경에도 아주 환상적인 산악 풍경이 나오는데 이거를 중국 회화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섬뜩하죠, 이런 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몽유도원도가 있으면 그 부분을 짚어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요. 전화기 좀 줘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왜 중국과 관련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사학자들은 형태만 똑같다고 이것들이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서양 미술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런 풍경화들이 플랑드르라는 지역에서 유행을 했고 그 플랑드르 화파에 관심을 가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세상의 모든 거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자기의 주변 풍경, 특히 자기가 태어났던 아르노 강가의 풍경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서양 미술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곽키파 화풍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야, 느낌 있다. 진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진짜 거의 연결되어 보이죠? 진짜 그렇네. 이렇게 하니까 연결돼 보인다. 우와. 우와, 이 진짜 우아한데? 어머, 쌤 너무 재밌다. 표현까지 똑같고 그러니까요. 진짜 한 그림 같아요. 근거를 그럼 한번. 근거라면은 시대가 이게 훨씬 빠르고. 이거 훨씬 빨라요. 곽키파들은 10세기, 11세기까지 가니까 이거보다 4,500년 더 빨리 그린 거고 대만에 가면 고궁광로관에 국보가 있어요. 네. 그게 곽키의 조춘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조충도요. 조춘도. 이른 봄의 풍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그림을 이제 소위 말하면 그 곽키파의 표준으로 놓고 보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안견 선생님도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그림도 그냥 우연으로 치고 그냥 판타스틱한 풍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곽키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충도. 이게 조춘도입니다. 조금 비슷하죠. 이런 그림들이 여기에 이렇게 턱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 진짜 신기하다. 하긴 이게 문화라는 게 뭐 실크로드부터 해서 이렇게 해상 되게 안 겹칠 수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밀라노에도 있었고 뭐 다 뭐 베니스 막 여기저기 다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으니까 이런 교류를 통해서 아시아 미술을 접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거는 안 보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슷해요. 중국에는 이런 논문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걸 알려면 이제 모나리자도 아주 잘 알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모나리자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 나는 그 얘기는 서프라이즈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게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도난을 당하면서 소위 말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민족 문제로 자존심까지 가게 되죠. 갔는데 이게 왜 모나리자가 미술학적으로 좀 중요한 작품인가요? 저는 뭐 모나리자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할 때 저는 조금 관점이 좀 달라요. 이 모나리자는 누가 봐도 뭐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림 맞거든요. 모나리자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리사 부인이란 뜻이에요. 아, 모나가 미세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아. 귀부인한테 주는 타이틀이고 아. 이분의 이름이 리사 게라르딘이라는 이름. 우와. 게라르디. 이게 실존 사람인 게 증명이 돼 있는 건가요? 기록상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록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여인이 리사 게라르딘이라면 이 여인은 상인의 부인이에요. 보통 사람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요. 근데 미술사학자 중에서 이런 또 이야기 썰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의 주인공이 그냥 평범한 상인의 부인이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당시 르네상스를 휘어잡았던 유명한 여인들의 초상화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리사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기록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 기록이 바사리가 남긴 기록도 있고 남편이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가 맞다면 이 사람은 상인의 부인이고 자 중요한 거는 상인의 부인이 그 당시 최고의 화가한테 네. 돈을 줘서 자기 얼굴을 그리게 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되게 잘 벌었나 보다. 그렇죠. 르네상스가 뭐냐면 평민들이 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부르주아 계급. 이 부르주아라는 용어 자체가 부유한 상인, 상공인들, 장인들이에요. 귀족 아래에 눌러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부를 이끌고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그림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빈치가 좋아서 그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그림은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상류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요? 눈높이가 수평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귀족들 그린 그림들 보면 우리를 내려다봐요. 밑에서 그려서? 네, 바로 그래. 이렇게? 네, 수평적인 눈높이잖아요. 다빈치와 같은 신분의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게다가 웃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다빈치 화가는 그때 신분이 낮은 신분인 거죠? 낮은 신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사회적으로 중심이 될 수 없는 아웃사이더요. 완전히 아싸죠.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하면 정실 부인한테 얻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서자구나. 서출이에요, 서출. 이게 르네상스가 또 중요한 이유가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서출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출이에요. 누구? 제가 알기로는 보카치오 서출이고요. 보카치오. 페트리아르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도 제가 알기로는 서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알베르티, 죄송해요. 알베르티? 가장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알베르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서출이에요. 알베르티.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갖게 된 게 르네상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눈높이를 보면서 그런 걸 또 미소까지. 미소. 미소를 진다는 거는 서로 감정 교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 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다빈치랑 우리 그 리사 게라르덴이랑 좀 그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왜냐면- 또 다빈치 얘기 중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진짜? 야사인가요? 그 정사? 아니에요, 정사예요, 정사. 아 네. 진짜요? 남자친구 이름은? 살람이라고 자기 제자 중에 한 명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그러면 살라미를 여자처럼 그리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이제 학설을 연구하고 이제 그거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셔서 글을 써서 논문을 쓴 다음에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리면 그게 정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가 원래 그 직업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빈치가 전형적인 ADHD의 모습을 띠고 있다. 저는 조금 달리 봐요. 어허. 이분은 이제 호흡이 길었던 거죠. 아.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다 알아야 돼요. 그 얼굴을 안다는 거는 골격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부학적 지식 같은 것도 추적을 그것도 해야 많이 되고. 남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남들은 그냥 남들이 아니라 좋은 작가들은 다 그런 걸 고민하지만 너무 완벽주의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싶었고 심지어는 남들 그리는 방식하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미술 재료도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몇 개 없구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왜 눈썹을 안 그렸냐니까. 말하자면 눈썹도 그렸는데 이후에 잘못 관리해서 지워졌을 가능성도 매우 커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지금 훼손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엑스레이 같은 거나 이런 거 찍어보면 뭐 이렇게 그 물감이 남아있다거나 이런 거.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근데 완벽히 분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고 최근에 지금 여기 드로잉이 발견됐죠. 손목 쪽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젠가 여기서 뭐가 또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 뭐 탄소 동위 연대인가 뭐 이거는 보통 이제 나무의 연대를 제일 쌤 단호하신 면이 있으시네요. 팩트는 팩트니까. 근데 이게 보면 약간 좀 앞쪽 탈모 아닙니까? 탈모는 아니고 베일이 있었어요. 이게 얇은 베일로 시스루예요. 아 그렇네. 베일을 어. 있네 베일. 어머 있네. 베일이.
이렇게 어깨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그림이에요. 아 그렇네. 어머. 와 저 처음 알았어요. 이게 물론 측정은 안 되겠지만 네. 이게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이거 한번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일단은 매길 수는 없다 그랬지만 그래도 매기면 20조가 넘는다는 얘기를 20조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20조는 좀 빡센 것 같고 한 5조에서 10조. 이건 프랑스 국유재산이에요. 프랑스 국유재산이라서 프랑스가 망하기 전에는 마켓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죠. 코로나 때. 네. 그래서 프랑스의 한 기업인이 이 작품을 드디어 팔아야 될 때가 왔다. 팔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불렀던 가격이 있어요. 아까 20조라고 했죠? 20조. 네. 그때 500억 유로라고 했어요. 60조가 넘죠. 환율 따라서. 근데 완전히 이게 허구적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미술 시장에서 거래된 작품 중에서 가장 고가의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에요. 그게 살바토르 문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딱 서 있는 전신상, 정면하고 있는 서 있는 반신상이죠. 근데 이 작품이 그 당시 거래된 가격이 0.5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제가 왜 0.5조인데 이것도 고가냐고 하냐면 이 작품은 짝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발견된 거죠? 예,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도 극히 일부만 그렸을 스튜디오 프로덕트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서 마켓에 나올 작품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희소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미술을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모나리자는 어딜 봐도 날 따라본다고. 모든 그림이 다 그래요. 그래요? 저 굉장히 단호하신 면이 좀 있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 어릴 때 듣지 않았니? 그래서 뭐 모나리자로만 모나리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진짜. 하지만 저희가 좀 준비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섞겠습니다. 네. 몇 번째 하시겠습니까? 계속 첫 번째. 첫 번째. 아하. 하나, 둘, 짜잔. 아주 유명한 김홍도 선생님의 서당도. 예.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렇죠. 표정이 다 다르고 얘 울고 있지. 똑같은 표정이 하나도 없어. 이 그림도 이제 단원의 이제 풍속화첩에 나오는 작품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요. 서당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이제 뭐 초중등 교육을 책임졌던 거겠죠. 이 그림도 중요한 거는 이 당시 이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문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교육이 이제 보편화된 그런 세계를 좀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그 전까지 미술이 잡는 스마트폰? 캐비넷을 갤럭시. 좀 제출하라고 쓰지 마. 패드로.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그림은 이제 사실은 김홍도 선생님의 능력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네요. 그 구도를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짠 거죠. 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다 보고 있고 이 학생이 이제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았는데 애들이 다 웃고 있잖아요. 구도를 아주 잘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가장 큰 킬포는 꼬마예요. 저도 방금 물어보려 얘만 얼굴이 없어. 요게 이제 이게 김홍도 선생님이 어떤 능력이냐면 요런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림 한번 가려놓고 보세요. 이거 없으면 그림이 그냥 그냥 그림은 잘 그렸구나 하지만 이 꼬마가 들어가면서 이 그림이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꼬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 꼬마랑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화령정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주인공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요 하나를 그림을 딱 넣으면서 그림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 꼬마가 자세히 보면 온몸이 떨리고 있어요. 그렇네. 그래서 뭐 이거 맞는 거 보고 무서워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보통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조금 하니까 우리가 웃을 때처럼 웃는 모습으로 추적을 많이 하죠. 뭔가 의미가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서양 미술에서 똑같은 작품이 있어요. 얀 스탠이 그린 게 있는데 그것도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는데 거기에도 어떤 꼬마애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꼬마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요. 근데 이게 얀 스탠의 그림에서는 웃는 아이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고 김홍도 선생님이 한 수 위인 거죠.
딱 뒤집어 뒷모습을 상상하게 하게 하는 거야. 예. 선생님, 저는 너무 궁금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색이 없어요, 그림에? 우리나라는 좀 채색화 전통이 조금 약하죠. 왜? 아마 보시면은 우리는 스묵으로 다 모든 걸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 영역 추출하거나 이런 기술이 없어서. 그 기술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림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서화로 하나로 봐서 재료도 통일시켰던 글 쓰는 재료를 이용해서 물론 이때 채색화가 없었던 건 아닌데 채색화는 아무래도 불화라든지 종교회화나 이런 쪽에 더 많이 쓰였고 아, 그렇네.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요즘 보면 이제 흑백 사진이 더 예술적인 그런 걸로 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처럼 하긴 뭐 천수 가늠도 이런 거 보면 색이 엄청 화려하.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채색화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어머머, 너무 재밌다. 채색이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조금씩. 좀 일수상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렇게 재밌는 거를 좀 알리고 싶은데 너무 재밌어. 요거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네요. 진짜. 만화적인 표현도 재밌고, 그죠? 이거는 대단하신 거예요. 왜 김홍도냐? 이렇게 그려낼 줄 아는 거예요. 야, 이걸 하나로 표현을 다 진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예, 있고. 서당의 분위기를 이거 하나로 완전히 술 드시다가 잘못 손 비하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이야, 요거 나왔네, 요거 나왔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제가 요걸로 개그맨 시험 쳐가지고 붙었거든요. 진짜예요? 인생작이네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시죠? 이게 제 역할이었고요. 이게 아마 이정수 씨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이 작품은 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면 그 전에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미켈란젤로 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를 3대 그걸로 뽑는? 르네상스 때 거장이라고 그러죠. 예. 누가 형이에요? 다빈치? 다빈치가 52년생, 52년생. 미켈란젤로 75년생, 7호. 7호 나보다 3살 낫네? 예, 그리고 이제 라파엘로가 83년생이에요. 아, 그런데 이 셋이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서로 잘 알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회화적 결투를 벌여요. 회화적 결투라고 그러면은 진짜 이제 뭐 그림 실력을 다투는 거잖아요. 복면 회화 이런 거 했었나? 거의 그렇다고 보실 수 있어요. 둘이 활동하던 그 도시가 피렌체. 그 피렌체 베큐오궁 대회의실에 한쪽 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한쪽 면은 다빈치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구경하냐야? 정말 잔인하죠.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요? 그 그림이 실제로 진짜 완성이 됐다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매치가 빅매치면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림은 있어요? 밑그림만 남아있어요. 왜 관둬진 거예요? 이게 약간 두 사람 다 부담이 있었는지 그렇지, 부담되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작업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시간을 거의 다 소진하고 미켈란젤로도 이제 드로잉 열심히 하고 있다가 로마에서 교황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 교황님한테 갈게요 하면서 빠진 거예요. 부담됐던 거죠. 야, 아쉽다. 다빈치 그림은 거의 그려졌던 것 같은데 문제는 재료를 새로운 걸 쓰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이렇게 손상이 가갖고 재제작을 한 걸로 되면서 그림이 사라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화가예요? 아니면 조각가예요? 아니면. 사실은 미켈란젤로는 일찍부터 조각 훈련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선생님, 나 그거에 꽂혔나 봐. 그 피에타.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봐야 된다. 정면에서 보면 예수의 얼굴이 안 보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천지창조를 본다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작품은 가서 보시면 섬뜩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까마득한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보이긴 보여요. 이게 높이가 20m가 넘어요. 밑에서 위에를 보면 20m예요, 20m. 몽골 사람이나 보겠네. 근데 이 그림이 잘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그림이 엄청 큰 그림이에요. 제가 가끔 대중 강연할 때 아담이 일어나면 키가 몇이 될 거냐고 물어봐요. 아, 이 키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저도 하나 뭐 개그. 예, 그럼요. 아담하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담한데요. 되게 네. 아담하게 그려. 네. 그거는 겸손하게 그린 거죠. 귀한 분 모셔놓고 이런 아담 개그를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담이 일어나면 키가 몇이냐? 얼마나 크긴지 가늠이 안 되네. 20m면은 7층 높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다 보여야 돼. 눈에 확 들어오죠. 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선생님? 아담한테 이제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 예. 그러면 이분은 어디세요? 이분은 그 다음 장면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창세기 이야기가 그 천장 위에서 펼쳐지는데 아,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 얘기예요. 총 9개 컷이 나와요. 이게 거의 중간에 해당하고 처음에는 이제 빛과 어둠부터 이게 쭉 만들어 가시다가 노아의 방주로 끝나는 대서사시가 위에 펼쳐져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라서 제가 그래서 잠깐 그 천장 크기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그냥 일로 직전에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 저는 이 부분만 천지창조라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럼 이 부분만 또 이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담의 창조. 아담 창조. 아담하긴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이 작가는 조각가예요, 화가예요. 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천정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일단 프레임을 넣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조각 이전에 건축이 먼저 들어와요. 와, 천재네 진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누워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이 그림이 엄청나지만 막상 가서 보시면 5분도 감상 못해요. 왜? 목이 아파서? 그렇겠다. 우와 하다가 야 조금 이따 빨리 갑시다, 목 아파서.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게 1508년부터 12년, 13년까지 그렸으니까 5년 동안 그렸거든요. 되게 빨리 그렸다 그래도. 그래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놀라운 거는 규모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 제작 기간이 짧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렸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리는 기법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거든요. 그냥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회반죽 바르고 고날 아주 정해진 만큼만 그리는 굉장히 까다로운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누워서 그렸을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떨어지나? 아니. 서서 그린 거 맞아. 아, 높이 발판을 만든 다음에 그걸 밀면서 그 위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몸이 망가졌죠. 허리 디스크. 뭐 맨날 몸을 뒤로 빼다 보니까 자세가 비틀어지고 머리 뒤가 허리 뒤에 가서 붙어버렸다라고요. 너무 같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로 몸한테 가혹한 조건에서 그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입을 다물 수가 없거든.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물감이 입안으로 들어와서 창자를 타고 들어가서 맨날 소화불량에 빠졌고 물감이 눈에 들어와서 실명위기에 빠지게 돼요. 거의 몸을 불살랐네. 네, 이거는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조금 안 좋아서 제자들을 잘 안 쓴 거로 되어 있어요. 거의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한 거죠. 이거 누가 의뢰했어요? 이 시스나 예배당은 공간 자체가 위대해요. 교황의 예배당. 아하. 교황 율리우스 2세가 피렌체에서 다빈치랑 결투하고 있을 때 불러갖고 본인의 무덤을 제작해달라고 했다가 그거 프로젝트는 잠시 보류하고 이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이걸 업보한 거예요. 야, 그러면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대결 중에? 로마로 오신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부르는데 그걸 마다하겠어요? 지금 문득 진짜 단 한 번도 난 그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 근육질이야? 그 당시에? 이거 완전 무슨 헬스하고 뭐 그러니까 며칠 먹고.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은 고전미라는 거예요. 고전이요?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미의 기준은 젊고 아름다운 몸이었어요. 저 혹시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 정도 근육 만들려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해야 이런 팔뚝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좀 댓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달아주시오. 어깨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몸을 하고 있지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왜? 완벽함. 신이 자신의 모습을 담게 만든 거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작게 그렸어요? 겸손함이라니까요. 겸손함. 그러니까 이게 고환이 이렇게 축 처진 걸로 봐서는 지금 되게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추울 때가 우리 남자들이 좀 쪼그라드는데 그건 너무 겸손한데? 다윗상도 그렇고 미켈란젤로가 스스로 절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지금 저는 이 여자분이 계속 보였는데 저기 시기 질투의 눈빛이잖아요. 뭐 아담 이브를 먼저 상정해서 그렸다는 설도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전체적인 창조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인간의 DNA랑 너무 똑같아요. 내가 방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뇌 같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 그림을 좋아하고 미켈란젤로가 창조주를 인간의 뇌로 생각했다는 서열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술학의 재미네요. 재미죠. 이제. 예. 미켈란젤로가 이러한 미술을 그린 다음에 이제부터 그림의 중요한 영역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성 누드를 완벽하게 그리는 자가 화가가 되는 거죠. 왜 이제 미켈란젤로가 중요하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남성의 움직임을 이렇게 어느 각도에든지 잘 그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도 미술대학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라이프 드로잉이에요. 남성, 여성 누드 드로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드로잉 하는 전통을 만든 거죠. 이 정도가 돼야 이제 화가가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뭐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제가 정영돈 씨 옛날에 찍었던 그 풀바지의 정신 얘기할 때 마네가 이 자세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아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네가 왜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았냐면 이렇게 완벽한 몸을 그린 게 아니라 엉성한 몸을 대충 그렸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마네가 이렇게 안 그려도 된다라는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 작품 했으니까 두 작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1시간 더 걸릴 텐데요. 에이, 어렵게 모셨으니까. 완전 집중력이 제가 나이가 환갑이 이제 급하게 빨리. 당류가 제로인데.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두 개만 양쪽. 양쪽. 첫 번째. 저 이 작품 알아요. 가서 봤습니다. 클림트의 키스. 예. 근데 이게 왜 유명한 작품인지 저는 사실 보면서도 좀 너무 이상해. 아니 비율도 안 맞고. 그러네. 이 시대가 오면서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남성, 여성 누드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여기가 언제입니까? 1908, 9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요 그림하고 나란히 놓으면 좋은 그림이 있어요. 피카소의 그 실험적인 아비뇽의 처녀들. 그 같은 시대 작품이에요. 왜냐면 그 같은 시대에서 피카소는 실험으로 간 거고 나름대로 이거는 방향을 정하자면 아르누보 계통이 좀 더 가까워요. 아르누보는 불어로 그냥 신미술?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이 장식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런 곡선 이런 거 밑에 보면 이게 절벽에서 남녀가 치명적인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절벽이구나. 절벽이에요. 예. 근데 절벽 보시면 온갖 꽃으로 다 장식되어 있잖아요. 말도 안 돼. 비현실적이고 이 남녀도 둘러싸고 있는 이쪽에 가운으로 덮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온갖 형형색색의 색유리나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예.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기말의 그 화려함이나 몽환적인 세계를 잘 표현한 거죠. 이게 그려진 지역이 아까 직접 가서 보셨다지만 비엔나 아니에요. 비인. 프로이드의 세계잖아요. 정신 분석 심리학의. 그래서 이제 몰입적인 좀 치명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어떤 비인 분위기 속에서 보면 이런 게 잘 느껴지죠. 아니 목을 너무 돌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키스가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살인 미수인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진짜 이 절벽이라는 게 이 절벽 끝에 어머 다리가 어머. 살짝 걸쳐 있잖아요. 어머 야 나 이거 정말 위태로운 사랑을 치명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클림트를 설명할 때 이게 제일 좋아요. 옛날에는 그래요. 요즘은 조금 좀 다르긴 한데 대학생들이 미대를 갈 때 1학년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얘기할 때는 고자 들어간 분들을 좋아하셨어요. 고갱, 고야. 고승우는 어떻습니까? 고승우 변호사는 어디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미술을 처음 봤을 때 이분들의 그림들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졸업할 때 누구를 좋아하냐라고 얘기하면 클림트가 많이 나와요. 왜요? 이게 약간 젊은이의 감성들하고 되게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느낌, 그 위태로운 사랑에 대한 어떤 속에서도 몰입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들이 완전히. 근데 이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보면 약간 좀 아프리카 쪽 느낌도 좀 있어요. 백인과 흑인의 사랑.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왜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볼 수 아니 있는 거 아니에요? 피부색이나 이런 거로 봤으면 그렇게 다크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럼 좀 닦아하는데 왜? 근데 나는 이게 좀 궁금해. 왜 유명해져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초딩 그림 같잖아요. 그러니까 클림트는 이 작가의 필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이 작가가 이제 이게 후기 양식인데 전기 양식은 아주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요. 이 작가가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엔나의 오래된 극장이 이제 허물고 새 극장을 짓는 거예요. 이제 사실 마지막 공연을 하잖아요. 마지막 공연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공연 장면을 그린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을 그렸어요. 소위 말하면 그 당시 빈의 셀럽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알아보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상화로 어느 정도로 정밀한 필력을 과시할 수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한 예인데 그 당시 비엔나 사람들은 거기에 나도 좀 불러달라고 클림트한테 부탁을 했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몽환적인 세계로 넘어가요. 아니 뭐 정신적으로 좀 불안했나? 아마 동생이 죽고 동생도 화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림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클림트의 황금 시대가 열리죠. 이제 그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키스죠. 아니 그러니까 야 솔직히 니네 일단 너부터 이거 잘 그렸어? 솔직히 느낌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느낌 같은 느낌이 있죠. 네. 너는?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게. 수정아 너는 어땠니? 그 약간 아니 솔직히 이거 그냥 막 이렇게 어디서 오려 붙이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이 그림이 쉬워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플랫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래는 미켈란젤로부터 그림이 조각처럼 튀어나오게 그렸거든요. 이 작가는 그런 데에는 최고의 작가였는데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고 실체감 있는 그림을 포기하고 이렇게 장식적으로 플랫한 그림들을 그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더 쉽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쉬운 거지만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느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런 풍을 창시한 건가요? 요거를 여러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창신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독보적인 영역을 만들었죠. 또 다른 비슷한 그림을 또 그린 작가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야, 나 잠시만요. 너 어떤 느낌? 다 제대로 구체적으로 해봐. 무슨 느낌? 사실 그러니까 예술을 어떻게 딱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냐 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작품들 있잖아요. 구겐하임도 갔다 오고 오르쉐도 가고 뭐 다 했는데 별로 큰 느낌이 없더라고 나는. 저는 그거 진짜 놀랬거든요. 메트로폴리탄에서 고위의 해바라기를 보는데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감정 같은 것들이 그 작품하고 잘 맞았을 수도 있긴 한데 해바라기 충분히 그런 그림이고요. 이 그림도 충분히 그런 그림이죠. 특히 이제 뭐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세대들한테는 어필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이런 위험한 사람이셨습니까? 뭐 그 사랑이라는 건 여러 가지인데 이 작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절벽에 걸쳐 있어. 걸으면서도 치명적인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이 작가가 좀 놀라운 거는 어느 순간에 이 작가가 이탈리아 라베나라는 곳을 갔다 오거든요. 뭐 모자이크라는 기법에 있어서는 세계 독보적인 곳이에요. 지금은 일본이 독보적이잖아요. 모자이크는 모자이크. 일본하고 관계 없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모자이크는 가서 보시면 중세 모자이크예요. 기독교 미술에 뭐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어두운데 여기는 이제 금은보화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빛만 가해져도 이 그림이 스스로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느낌을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이 그림이 보이는 이게 그냥 물감도 있지만 여기에 유리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금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그 장식성이 되게 강하죠. 원래는 이런 것들은 억제되어야 하는 건데 이 작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스스럼 없이 정말 환희를 느껴지게. 이 작가가 실제로 그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회화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거기도 키스가 등장해요. 이 작가는 원래 이제 최고의 어떤 순간에 오면은 남녀의 포옹, 키스를 주제로 하는데 이거를 독립시킨 작품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기쁨과 환희를 모든 재료를 이용해서 아낌없이 표현한 작품. 근데 왜 절벽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했을까? 야, 그게 또 상상력을 자극하네. 그렇죠. 예. 자, 양정무 교수님과 하는 미술학 1부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것도 안 건들 수 없죠. 어허. 짜잔! 이야. 뭉크의 절교죠. 예. 대단한 작품입니다. 예. 아, 이게 왜, 그러니까 나 솔직히 나 또 얘기하는데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럼요. 이게 우리 진짜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그래서 해골 하나 그렸어요. 해골 바가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미술학적으로 한번 순수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클림트랑 같이 보시면 비슷하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 시대가 비슷한가요? 네, 시대가 비슷해요. 이게 빠르긴 한데 이때도 이제 소위 말하면은 형태들이 다 물렁물렁하지, 곡선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들이 전 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사진 같은 그림 아니잖아요. 다 이제 사진에서 벌어져서 전 작가가 이 자기의 느낌을 강하게 살리면서 그린 그림. 약간 심령사진 것처럼. 이 그림은 훨씬 더 강하죠. 이 작가가 이제 요 그림을 그렸을 때 전후에서 자기가 남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늦게 친구 둘하고 실제로 이 친구 둘이 있는데 아, 이 친구예요. 얼굴이 있네. 그리고 이제 거리를 걷다 보는데 그렇네. 거리네. 그 이제 달인 난간도 보이죠. 그런 예. 중요한 거는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전체 주변이 핏빛으로 물드는 그런 공포심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약간 저혈당일 수도 있어요.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경험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제가 지금 정확한 뭉크를 누군지 잘 몰랐었는데 이 그림 그릴 때 나이가 좀 있었죠. 그분이 1860이니까 이게 30대 초반의 그림이에요. 30 초반이요? 이거 제가 볼 때 일단 두 가지가 의심이 됩니다. 고혈압과 또는 이제 저혈당. 저혈당. 약간의 그 초기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친구들하고 낮술 한잔 하고 탄수화물을 못 먹어서 당쇼크가 온 거네요. 올 수 있다. 예, 그러고 이 작가도 그렇고 이제 사실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비슷하게 보면 이 작가도 이제 중세 기법으로 돌아갔거든요. 이게 이제 모자이크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근데 모자이크는 어떤 기법이에요? 모자이크는 지중해 가면 이해가 돼요. 그게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타일 같은 거 붙이면은 시원하고 좋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그만한 돌을 붙여서 만드는 그림이에요. 아, 목욕탕. 예,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이 작가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화가 아니에요, 이 그림은. 템페라라는 중세 회화 물감을 주로 쓴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또 다른 파스텔이나 이런 연필, 분필 같은 걸 입혔죠. 그래서 가장 리얼하게 그릴 수 있는 재료를 둘 다 포기한 거예요. 이 작가는 모자이크를 차용했고 이 작가도 중세 회화에서 많이 쓰던 에그 템페라로 물감을 써서 기본적으로 그림이 차고 아주 날카롭게 더 다가오게 재료부터 조금 더 독특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작가가 어느 나라 출신이면 노르웨이 출신이거든요. 노르웨이가 그 산악 지형 중에 특이한 게 이제 피오르라고 해서 좀 피오르가 옆에 펼쳐 있어요. 그 배도 보이죠. 배도 있고. 우리가 또 뭐 북유럽 하면은 그 노을이잖아요. 그래서 뭐 백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늘부터 모든 세계가 이 작가의 말대로 핏빛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서 오는 이 불안감들 있잖아요. 이 그림의 모든 것들을 뭐 자각한다고 할 정도 이 금속성의 느낌도 주는 이 달인 난간. 아주 불안하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이 것들이 이 작가의 느낌들을 갖다 더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당쇼크? 당쇼크인지 이게 뭐 고혈압 느낌인지 이거에 의해서 형태가 다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죠. 근데 뭉크 자꾸 죄송한데 이분 오래 못 사셨죠? 이게 놀라운 거는 뭐 뭉크가 사실은 아버지가 군의관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퍼 미들 클래스 출신인데 불행한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가 5살 때 있고 10대 때 자기를 돌봐주는 그 누나가 또 죽어요. 집안 식구 전체가 다 좀 아파요. 멘탈 이슈가 있었네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은 골골백세하세요. 아, 그래요? 100세까지는 아니고 거의 8, 90세까지 사셔서 노르웨이 국민 작가예요. 심지어는 이분은 그 스페인 독감도 이겨내세요. 치사율 높다네. 사실은 이분은 죽음이 자기의 항상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다 아프고 죽고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스스로 담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회화적으로 만들었고요. 이 작품이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 중에서 요즘은 또 뭐 어쩐지 모르지만 대학교 기숙사에 가장 많이 붙여 있는 그림 중 할 때 이 그림이에요. 그거는 왠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이제 이분도 북유럽 분이잖아요. 북유럽은 좀 이 약에 좀 관대하니까 약했을 때의 느낌이 아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보여줄 때 이게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않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표준적으로 보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이렇게 리얼하게 공포심 있게 보여준 작품은 없다라는 거죠. 현대 미술하고 이제 프리모던 현대 이전의 미술의 차이점이 뭐냐면 작가의 해석 역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만해가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된다는 자신감을 준 첫 번째 그림이었고 이 그림도 이전에는 형태를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혼나지. 예, 이것도 이거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아, 그렇죠. 아, 기존의 그런 시선들을 과감하게 작가의 느낌을 살리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 미술이 난해해졌어요.
왜냐하면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작가의 느낌을 우리가 또 복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진 건 맞아요. 현대 미술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이거 진짜 그림은 여기 없지만 뭐 이런 그림 혹시 아세요?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이게 왜 미술이냐고 이게. 왜냐하면 이런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 그림의 끝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역사상 이 그림이 끝나고 나면 더 화려한 세계가 오고 기계 문명이 뭔가를 인간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나서 모든 20대, 30대들이 깡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이 모든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그린 그림이 순수 조형물까지. 이런 전통, 이런 이야기 그림들, 이것들이 인간을 다 헛된 희망으로 잘못 인도했다라고 그 작가는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인간의 어떤 형태나 이런 걸 다시 잘 공부했고, 재밌는 건 이 그림은 이 작가는 수직 수평으로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친구랑 싸워요. 그 친구가 대각선 썼다고. 근데 이 작가가 처음에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요. 몬드리안. 여기서 갔다가 여기로 가요. 이렇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느낌대로 그리고 이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언타이틀드. 네, 그렇게 돼버렸네. 제목 없음. 그렇게 돼버렸네. 당신 맘대로. 지금 여기 그 마우스 패드만 해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비슷한. 모자이크다.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클림트가 이 사람 혼자만이 한 게 아니라 이걸 건축에서 비슷한 훈련을 한 사람이 가우디예요. 가우디에 보이는 이런 곡선이라든지 그 깨진 도자기를 이용해서 만든 이런 도자기 작품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네. 나 갔다 시간으로 왔어. 똑같아요. 비슷한 걸 동시에 고민해요. 생각보다 미술이라는 게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시대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그림만 보다 보면 이런 그 몬드리안의 컴포지션 같은 그림이 더 맑고 깨끗하게 다가올 수 있죠. 이 다음은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 다음에 다음에. 아, 너무 재밌네, 미술. 재밌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 제목 없음 TV 양정미 교수님 1편. 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정말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냥 오면 된다고 하길래 뭐라도 갖고 오려고 해서 이것저것 얘기거리도 가져왔는데 예, 정말 그냥 오면 되긴 되네요. 예. 예. 근데 선생님 안에 다 있잖아요. 아이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다 하긴. 있잖아요. 교수님의 틀이 오늘 또 깨지면서 예술적으로 또 확장이 돼요. 진짜로. 제가 원래 방송에서 안 하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오늘. 진짜. 다음에 또 한번 언제쯤 괜찮을까요? 제가 방학 때마다 올 수 있어요. 방학이 언제부터죠? 7, 8월? 그러면 7월, 8월 양정무 교수님 특집. 여름방학 특선. 네, 여름방학 특선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모아놨다가 양정무 교수님 다시 모실 때 그것도 좋겠네요. 예. 제가 한번 꼼꼼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양정무 교수님을 모시고 재밌는 미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